지금 대한민국은 상처로 가득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불의와 불신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감동과 반전과 유머를 오가며 우리 시대의 문제를 경쾌하고 발랄하게 풀어내고 싶었다.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2,000매에 가까운 원고 중 12매의 연탄길 원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해바라기의 눈높이로 바라보아야 보이는 것이 있었다. 민들레의 눈높이로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쓴 작가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또한 그 책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는 늘 우리 곁에, 그리 높은 곳도 그리 낮은 곳도 아닌 늘 우리 곁에 이웃처럼 존재하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겐 연탄길로 잘 알려진 이철환 작가님, 오늘은 새로운 장편 소설인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로 돌아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의 작가 이철환입니다. 자, 연탄길을 발표하신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연탄길이라는 작품은 어떤 것이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최근에 나온 새로운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탄길이 그 사이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개정판이 2번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출판사가 바뀌면서 개정판을 냈는데 저한테 그걸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못 고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문장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 너무 많은데 그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책이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탄길은 지금도 제가 보면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제가 초대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베이스가 돼준 것은 너무 감사한데, 반면 이렇게 문장 같은 걸 일부러 읽지는 않는데 우연히 읽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좀 불편한 문장들이 여전히 많이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네. 참 그 작가로서의 딜레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책이라든지 또는 우연한 어떤 글을 통해서 옛 작품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감히 고쳐도 보고 싶은데 네. 막상 그것을 다 고쳐놓고 나면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내 방이 아닌 왠지 남의 방에 들어온 듯한, 아주 깨끗하게 고쳐져 있지만 남의 방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 것 같다. 라고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남의 집보다는 그래도 익숙한 나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작가님은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무의식이 이렇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제 의식은 분명히 불편했습니다. 네. 불편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네.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네. 교과서에 실리는 작가는 어떤 작가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기분이셨고,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순수한 글이 아닌 또 다른 창작품으로서 이제 세상에 보여졌을 때 또 느끼게 되는 어떤 감상은 좀 더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들을 제가 읽어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영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영어 문장을 읽은 적도 있었는데, 네. 기회가 있다면 혹시 그 학교에서 그 문제를 시험 문제 냈을 때 제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문제집을 사서 보면 있었겠지요. 근데 네. 예, 그런 기회는 또 없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를 제가 직접 받아볼 기회는 없었으니까요. 저의 의문에 날카로운 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뭐 굳이 작가님에게 여쭤보지 않아도 이 한 줄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내용은 저희가 뉘앙스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삶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작가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목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희망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쓰기엔 제 마음속에 절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모순과 강박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쓰고 싶었고 희망을 쓰고 싶었는데 그걸 쓰기엔 제 안에 모순과 강박이 그리고 절망이 상처가 몹시 깊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희망을 쓰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쓰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쓰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전히 저는 희망을 가져야 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저 어쩌면 작가의 책무다라고 또 이 책을 쓰시면서 또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절망에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일상의 절망을 벗어나고자 어떤 책을 들었을 때 그 책마저 결국은 절망의 끝은 희망이지 않을 거야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져준다라면 사실 네. 많은 이제 독자들이 또 좌절을 할 테니 작가의 책무는 그 와중에도 무엇인가 희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 보다가요, 그 예전에 황지우 시인이 썼던 그 시집에 어떤 서문이 생각이 났어요. 네. 한낮에 걸으면서도 머리 위에 떠 있을 보이지 않는 별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작가님의 이 어둠 속에서 바다는 푸르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작가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또 이 문장 속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보다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남에게 자주 속은 사람이 더 이상 남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속였던 사람이 결국은 남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장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제목과 연관 지어서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이 안에 영선이란 그러니까 부부가 나오잖아요. 네네. 용팔이라는 중국집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안에 영선이 나오는데 그 남편은 영선한테 말하죠. 그렇게 세상을 믿을 수 있어? 당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 그런데 영선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믿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많이 속은 사람이 사람을 안 믿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많이 속인 사람들이 사람을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속고 또 속아도 사람을 믿을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한 가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뭐였냐면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핑 돌거든요. 그 대사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장면을 쓸 때 영선이가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썼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도 그 말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에게도 그만한 절망이 있었을 테고 불신도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선언 같은 것인데 그가 눈물을 훔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나중에 생각났어요. 개정판에도 안 쓰실 것 같은데요. 또 쓰고 나면 문장상으로는 맞지만 이건 내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이 책은 이제 고래반점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집을 중심으로 해서 얽히게 되는 그 사장 내와 건물주와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그 중심에 이제 고래반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해석들이 있더군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여러 사이트에 있는 이제 서평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봤는데 왜 고래반점인가? 여기서 뭐 고래라고 하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각기 나름의 어떤 해석들을 즐겁게 내놓고 있는 이제 독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고래반점이라는 중국집일까? 네.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혹은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아이들에게 이 중국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판타지스러운 공간, 그렇죠. 가장 맛있는 음식이 존재하는 곳, 또 하루에 노동을 마친 사람들은 그 노동을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짜장면과 짬뽕을 한 그릇 앞에다 놓고 그 찬 소주를 부어 마시며 위로를 받는 공간. 네. 어쩌면 고래반점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중국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해석이 네. 근접해서 해석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별히 고래반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 사실 그 책 속엔 쓰지 않았지만, 거기 주인 용팔이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바다가 보이는 옥탑방, 그리고 그 1층에 중국집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래반점이란 그 크게 번성하는 의미라고 썼지만 그래서 고래반점이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실제로 소설 초기에는 바닷가에서 하는 거로 했었어요. 옥탑방, 푸른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옥탑방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설정들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방향을 또 틀었죠. 그러니까 2,000매를 썼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쓴 건 2배, 3배. 네, 한 4,000매 넘었을 거예요. 예, 4,000매 넘었습니다. 그런 어떤 매수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작가님이 이제 축약한 세계가 우리의 가장 어떤 근접한 그 이웃의 공간 같은 곳에 있는 하지만 가장 비밀스러우면서도 판타지스럽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바로 그 중국집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게 미리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다 쓰고 나야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정성을 들여서 다 쓰고 나야만 버릴지 말지가 결정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글을 쓰면서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 시간을 쓸 때 많이 쓰게 되는 시간은 분량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분량을 네. 4,000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2,000매로 축약할 때 이제 주로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시는 게 아닌가 예, 생각도 하게 그렇죠. 되는데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전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네요. 출발할 때 우리가 필요 없는 문장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어도 될 텐데 하는 생각도. 그리고 원고 다 보내서 마감하면 그때 보이는 빈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매일 또 밤을 샜죠. 네. 그 뒤로. 글쓰기가 결국 쉽지 않은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책을 쓰고 나면 쓰기 전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스티븐 손드하임이라는 그 유명한 뮤지컬 작곡가가 뮤지컬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어떤 배우가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면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드라마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부르고 나면. 부르고 나면. 네. 말하자면 나는 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라고 노래를 시작하면 그 노래가 다 끝난 뒤에는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건 그 사랑에 환희가 있건 간에 어떤 사건을 하나 겪고 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것이 네. 우리가 소위 이제 작법에서 이야기하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네. 작가도 똑같은 삶에서의 캐릭터라고 보신다라면 선생님은 이 책을 쓰기 전과 이 책을 쓰신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여쭤본다라면 외람된 질문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군요.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사를 완성시키는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건 저는 소설 문법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안에 어떤 인류의 지성사를 넣고 싶었어요. 인류의 지성사와 함께 서사가 기억되는 소설. 그러자니 저한테 통찰력은 없고 그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전력을 다했죠. 제가 그걸 써놓으면서 공부한 게 두꺼운 노트로 이만큼이 됩니다. 그 안에서 뽑고 또 뽑은 것들이 이 안에 그나마 들어간, 혹시 사람들이 그걸 통찰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지성사라고 생각해 준다면, 인류의 지성사 맞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지성사를 쓴 거니까요. 뭐 역사적으로 그것은 검증된 대중들이 클래식으로 인정한 것들이었으니까. 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안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마주하면서 아픈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왜 이토록 세계가 비관적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이는 그런 와중에도 작가님이 이곳저곳에 숨겨놓은 그 언젠간 곧 타올라 줄 것만 같은 그 희망의 불씨 같은 것들을 발견해낸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나가는 게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2권짜리 소설을 쓰면서 내내 강박을 가졌던 건 재미가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통찰이 있든지 그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이 책은 버림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의 어느 페이지를 펴서 읽어도 그 안에 어떤 인문학적 통찰이 있든지 아니면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재미가 있든지, 그러니까 웃음이 있든지 그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쁨도 슬픔도 다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저도 사실 읽어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책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구성이 되어 있으니 쭉 읽어나가고, 그 재밌는 책을 읽었다라는 이제 마무리가 된 뒤에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책에서 부딪혔던 인물들을 어디선가 또다시 만나겠구나, 그때쯤 이 책에 한 번씩 불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또 이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생생하다, 캐릭터들도 잘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좀 가벼운 질문으로서 좀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 김태훈 선생님 진행하신 거 정말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듣는데 이렇게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되게 좀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갑자기 민망해집니다. 독자 한 사람으로서 책을 읽었던 것 뿐인데. 아니, 선생님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영화 뭐 되게 네. 선생님한테 그런 칭찬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오늘 2권의 장편 소설을 낸 이천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어떤 순간순간은 가슴이 아려올 정도로 아픈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써 피하고 있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민낯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야 되는 그런 곤혹스러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과연 바다는 어떻게 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책을 만나는 또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저희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